평창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진 경기장의 사후 활용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시작부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공무원 출장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타는 출장비가 5년 동안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문제가 된 출장비는 모두 환수하기로 했지만 관행이라며 관련자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해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을 빚어온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시행사와 지역 어촌계가 어업권 보상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KTX 동해선 개통공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개통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영동선 시설 개선 사업이 관건인데 연말 개통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춘천시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감사를 벌였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부당 수령 여부는 따지지 않았는데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출장 갈 일이 없음에도 월 20여만 원씩 지급되는 월액 출장비를 수년 동안 부당 수령해오다 춘천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실비 지급 대상인 2km 이내 출장을 다녀오고 60번 넘게 2만 원씩 정액으로 출장비를 받아 모두 12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춘천시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5년 동안 관내 출장비 지급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5,400건을 적발했습니다. 부당 수령 금액만 7,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실비만 지급되는 2km 미만 근거리 출장에 정액 출장비가 지급된 사례가 1,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교통비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2km 미만 근거리 출장임에도 정액으로 지급한 것이 1,900건에 3,500만 원, 공용차량 미감액분이 900건에 1,000만 원, 4시간 미만 과지급이 900건에 90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당 수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출장비 신청 시스템이 허술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정액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영수증도 필요 없고 그냥 갔다 오면 된다라는 그런 그 의식이 좀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춘천시는 감사 결과 드러난 부당 수령 출장비는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는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2배로 환수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 의무화도 명시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악의적이거나 고의성이 없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춘천경찰서는 춘천시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에 대한 수사를 석 달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허위 출장 여부가 밝혀진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올해 연말 개통되는 KTX 동해선 개통이 아직도 개통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해시는 일단 연말 개통을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동해선은 물론 영동선 시설 개선 공사까지 맞물리면서 KTX 개통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량리역에서 동해역까지 KTX 열차가 운행됩니다. 개통 시기는 올 연말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주 중 시험 운행을 거쳐 본격적인 운행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시설 검수가 다 끝났고요. 시운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철도공사 파업 때문에 다음 주 정도 현재 그 타임 스케줄 지금 철도공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다음 주 중에 그 시행하면 12월 13일 정도까지 할 것 같고요.
문제는 KTX 동해선의 시험 운행을 마치더라도 영동선 시설 개선 사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KTX 동해역의 건설 공사도 당초 개통 예정일인 12월 21일에 맞춰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영동선 시설 개선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그 시설물 시험이랑 안전관리 체계 이행 등을 위해서 국토부랑 철도공사랑 이제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협의가 완료돼야 그 열차 운행 가능 일정이 수립이 될 것 같아요. KTX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3단계 중 2단계가 마무리됐다면 영동선 시설 개선 공사는 1단계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는 연말 개통을 기대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 등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묵호역이라는 그 메리트가 바로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묵황 자체가 이제 관광항으로 앞으로 변모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항 주변에 있는 뭐 농골 담길, 뭐 감산관광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항만 자체가 관광지니까,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그 좀 떨어진 무릉계나 뭐 이런 쪽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을 시킬 이런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KTX 동해선 개통과 함께 평일 4차례, 주말 7차례 열차를 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평창기념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이 본격화됩니다. 내년에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에는 일부 시설의 문을 열 계획인데요. 당장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와 평창기념재단이 사후 활용을 추진 중인 경기장은 총 5곳. 개폐회식이 열렸던 대관령 행계리에는 올림픽 기념관이 세워지고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는 휠 봅슬레이와 짚라인 등을 갖춘 레저 시설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센터, 알펜시아 올림픽 파크는 전문인 이용이 가능한 복합 체육시설로 구성됩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연간 70억 원 정도로 추산된 경기장 운영 적자를 크게 줄이고 3년 정도 후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이용을 할 걸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3년 정도 모든 시설 운영했을 때 적자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강원도가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해 요청한 내년도 국비는 총 68억 원. 이 중 정부 예산안에는 소호랑 반다비 스포츠 체험 캠프 사업 35억 원만 담겼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 심의를 지켜봐야 하는데 반영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 정립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특별법 같은 게 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중민체육 기능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쓸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작이 이렇자 앞으로 진행될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려오지 않고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려고.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올림픽 경기장 유지 관리에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26일 새벽 2시 5분쯤 홍천군 남면 시동리 한 양dum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5동 중 2동이 불에 타면서 돈사 내에 있던 돼지 4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 안인 진항에서 약 2km가량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민과 발전소 시행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요. 화력발전소 시행사와 시공사, 어촌계가 어업권 보상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된 어업권 외에 환경 문제는 아직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착공한 강릉 안인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아닌 어촌계는 해상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면서 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진동, 풍물, 거기 또 작업하니까 글로 배들이 못 다니니까 또 그만큼 손실이 있지. 갈등이 심해지면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지난 25일 1차 합의를 마쳤습니다. 합의에 따라 어촌계는 어업 피해와 양식장 피해에 대한 용역 조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닌 화력발전소 시행사 측은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상 협상 합의가 완료되면서 발전소 공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화력발전소 공사 공정률은 약 27%, 하역부두와 방파제 등 해상공사는 22%가량 완료됐습니다. 시공사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부터 해상공사에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해상공사는 거의 종료가 됐고요. 내년 3월부터 오토방지망 설치 이후에 부수공사라든가. 하지만 해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지난 7월 강릉 지역 시민단체는 공사 현장에서 성면 해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포착해 철거업체를 성면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오염된 연기와 해수 등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무슨 부분에서 그 미행하고 환경에 오염된 행위들은 다 지켜볼 거고요. 그 바다에서 해풍이 불었을 경우에는 오염물질들이 돌아서 강릉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환경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발전소 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춘천시가 대대적인 개편을 할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내년 1월 부분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25일 시내버스 개편 이후 하루 평균 700건이 넘는 시민 불편이 접수되고 있고 접수된 시민 불편 사항 중 가장 많은 사항에 대해 부분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탑승률이 적은 100번대 간선 노선의 배차를 줄이는 대신 아파트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지선 노선을 확충하고 혼선을 빚는 등하교 스쿨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차 시간이 늦어지고 막차 시간이 당겨진 동시에 개편 이후 운행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마을버스는 버스 추가 확보 문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 기업도시와 지정면 일대 치안을 담당할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실시한 지구대 파출소 신설 심사위원회에서 기업도시 등을 관할하는 별도 지구대 필요성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 매입청사 신축에 들어가 이르면 2021년 지구대 신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문막지구대가 관할해오던 지정면은 최근 기업도시 건설 이후 인구가 만여 명 급증하는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해 지구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2개의 공용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16년에 한국수어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와 함께 한국 수어도 공용어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국내 34만여 명의 농인분들이 한국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으로 활용하는데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손으로 소통하는 수어를 알리기 위해 농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춘천에 위치한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 다양한 영상물이 제작돼 늘 분주하고 여러 가지의 소리가 맞물려 들어가는 곳이 모처럼 조용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여다본 스튜디오 안은 오늘도 열띤 제작회의와 녹화가 한창입니다. 기획부터 연출, 배우, 촬영까지 모든 과정에 농인이 주체가 되는 톡톡수어의 제작 현장입니다. 수화는 이제 교육하는 내용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 기회에 톡톡수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톡톡수화를 이제 편집하면서 전국에 방송이 되면은 그 수화를 배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어 교육 프로그램인 톡톡수어. 취재진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제작단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손으로 소통하며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합니다. 수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국내 공용어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또 하나의 언어로 존중받지 못해 농인들의 불편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수어를 배우면은 농인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나 그 사람들의 사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수어를 사용할 때 이제 얼굴 표정을 많이 사용하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생활하다 보니 더 좋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강원도 농아인협회와 시청자 미디어센터, CJ엘로 강원미디어국은 수어가 또 하나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SNS에 손글씨 인증 사진을 올리며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입니다. 국내에 약 34만여 명의 농인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주된 의사소통이 수어입니다. 수어가 우리말과 더불어 국내 공용어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농인과 수어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언어, 수어, 뜻깊은 캠페인에 저도 동참합니다. 수어를 통해 다양한 꿈과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는 농인들. 손과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언어, 수어가 또 하나의 언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20년 전 폐교가 된 평창 봉평의 작은 학교가 지난해 미술관으로 재탄생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이 미술관에서 새로운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평창 주민들이 취미로 만든 작품들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김선아 기자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서양화와 문인화, 한지공예부터 목공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야는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평창 주민이라는 겁니다. 평창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의 기획 전 취미로운 생활이 열렸습니다. 평창에서 살며 취미로 그림과 목공 활동 등을 하고 있는 주민 2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그 솜씨를 자랑하고 싶고 또 이제 나이가 80인데 그렇게 이런 문인화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22일까지 2달 동안 무료로 진행됩니다. 전시회가 열린 미술관은 1998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덕거초등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습니다. 미술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등의 공간이 있는 문화센터도 함께 갖췄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생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뭘 좀 하고 싶다는 분들 계시고 또 분야회 같은 경우는 참여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올해 2년 연속 정부의 작은 미술관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된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 주민 참여와 예술가와의 교류 등을 확대해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폐교 이후 방치되었던 공간이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마을의 문화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도는 극심한 고령화, 저출산의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 정책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자생마을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활기 넘치는 마을,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이번 시간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고 센터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 교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김주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 주제가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인데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모든 균형 발전 정책의 지향점을 찾아보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바로 지역 주민의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이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주민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것이 바로 지역의 역량입니다. 지역 인재와 일자리의 선순환 교육 체계에서도 마을 교육 공동체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였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관광에서도 관광 두레가 바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복지체계 구축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바로 공동체 돌봄입니다. 네.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 어촌이나 도시 재생 뉴딜,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을 거주 강소 지역으로 바꾸는 전략들 또한 마을 공동체를 사업 대상 공간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성장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바로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네, 교수님께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도와 이제 시군이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정한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작년 11월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마을 공동체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네. 현재 이제 인큐베이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안을 만들고 또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또 마을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드리고 저희가 그래서 마을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네. 공모가 확정이 되게 되면 사전에 이제 예비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또 그 사업 시행되기 전에 이제 사전 컨설팅 또 사후 끝나고 나서는 또 사후 컨설팅 같은 것을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이 공모 사업 자체가 좀 시행착오가 없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네트워크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지역별로 이런 풀뿌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이제 훈련하고 있는 또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처음 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아마 이제 강원도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 특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백두대간, 산촌 지역이 있고 또 접경 지역, 특수 상황 지역이 있고 또 동해안에는 이제 어촌 그런 지역이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폐광 지역이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뭐 농업 지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환경이 주어져 있는데 이 다양한 환경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어떤 기획을 해갖고 다 정책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의 지혜가 필요한 건데 그 현장의 지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큰 사업 50억, 60억 뭐 이런 큰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최문순 지사께서 지난번에 이제 이 공동체 사업을 그 공약으로 이렇게 내거셨고, 그래서 현장에서 지혜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지난 한 5년간 그런 것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좀 더 이것이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립형 마을 육성이라는 개념이 참 자주 나오는데 마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자립 개념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방금 우리 김주원 센터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를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최소 단위가 바로 마을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지역 주도 그리고 자립 이 두 가지입니다. 중앙부처가 혹은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중앙부처가 그리는 그림이나 관이 주도해서 이끌어온 결과가 바로 전국에 널려 있는 돌아가지 않는 커뮤니티 시설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지원을 요청하고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도입해 봤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설을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동하기 힘든 상태로 퇴락하기 마련입니다. 신활력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파악한 사실인데 농기가 됐건 사우스가 되었건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지은 시설들은 그 지은 시설로 누가 활력을 얻었는지 따져보면 소위 업자들밖에 없더라는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경우가 제일 많고 정말 문제가 될 일들은 소통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공동체성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서로의 신뢰의 협력으로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의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가꾸는 일. 그게 바로 요즘 사회혁신이라고 말하고 합니다만 그게 바로 그래서 자립적인 기반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들한테 의존 그리고 자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역량이 커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고 그 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이 축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립적 기반을 갖춰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 우리 균형 발전에서도 중요했고 역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도 가장 키워드가 됩니다. 네, 주도적 성장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도내 마을의 이제 효과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혹시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 생각나시나요? 민족 자결주의. 3.1운동 때. 근데 이제 저는 마을 자결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것을 지침을 만들라고 결정해서 그 마을에다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게 되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원도 마을들은 이제 워낙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으니까 그 해결점을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그것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또 발굴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것을 지원해 왔는데 사실은 뭐 시행착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보면 점차 우리가 우리 것을 결정하고 또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또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 살아나고 그 공공성이 또 가능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되면 될수록 결국 주민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뭐 무수히 많은데 제가 이제 조사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결과도 보면 아주 초보적인 마을보다 그러니까 마을 사업을 뭐 한 1, 2년 정도밖에 안 한 마을보다는 뭐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쭉 마을 사업을 했던 마을들은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토론도 하고 또 우리 문제를 고민하는 거를 해결하고 그럼 거기서 성취감도 맛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성공한 마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성공했는지, 그런 지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이제 책자로 낸다든가 또 신문에 이렇게 소개한다든가, 그러면서 그 마을 주민들에게 자존감을 부여해 주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입증해 나가게 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그런 생태계가 가능하면 도와 또 시군별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참여자들의 반응과 좀 성과도 궁금한데 좀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뭐 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 동기부여랄까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저희가 봤었던 사례 중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강릉에 가면 명주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주동이요? 네. 명주동이 어떤 곳인가 하면 시청이 있었던 곳인데, 시청이 이전하면서 이제 거기가 좀 약간 이제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에 또 중앙시장이 이렇게 접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골목하고. 그러니까 시장 가고 그러는 분들이 다 차를 그 골목에다 주차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거기에 사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또 뭐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나게 되고,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는데, 그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동식 화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골목을 좀 꽃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거기를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골목 양쪽에다가 백미러보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꽃을 심고, 그 화단 이동식 나무 데크 같은 화단을 만들고, 양쪽에 설치하니까 이제 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서 주차장화 됐던 게 없어졌고, 그리고 꽃을 심으니까 환경이 또 좋아지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마을 가운데 또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정원을 잘 갖고 놓고 소나무도 아주 큰 게 이렇게 있는 근사한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또 담장을 허무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마을 무대가 돼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공연도 이루어지고 또 플리마켓도 열리고 올림픽 전에.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거기가 강릉에서는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매주 거의 공연과 플리마켓 그런 게 열리면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190억짜리 사업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그 어머니들이 또 독립영화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립영화의 또 주인공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마을 사업은 정부가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그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좋은 발전으로 이어지기 그것이 때문에. 또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면 헛된 돈을 쓰지 않고 마을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역할에 대해서 또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효과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센터를 통해서 도내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저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소개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만, 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담당자들이 1, 2년 안에 인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고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런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실제 사업을 하는 주민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 사이에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네. 담당 공무원은 바뀌더라도 센터의 담당자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현장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센터의 인력 풀이나 사업 예산이 아직은 넉넉하지 못해서 마을 공동체 육성 업무를 마음껏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센터의 조직과 예산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판이 쌓이고 그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네. 공동체성의 회복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수축 사회를 헤쳐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네,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효과적인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좀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그 주민들 중심으로 그런 마을 현장의 지혜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주민들 간의 신뢰, 또 중간 지원 조직과 주민과의 신뢰, 또 민관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그 대안을 좀 찾아갈 거고요.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단계적인 접근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가능하면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 지역개발 사업이나 이런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훈련된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공모 사업에 좀 도전을 해서 그 사업이 좀 성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도 이제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폐광 지역, 또 DMZ 지역, 또 어촌, 또 동해안 산불 지역,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이 네, 있는데 그렇죠. 이런 지역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해서 좀 더 민관 전체가 또 이 활동가들이 살아나고 해서 그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네. 하는 것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지역에 대한 또 마을에 대한 진단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DB들이 좀 만들어져서 그 DB 구축을 통해서 조금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찾아갈 계획입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끝으로 좀 지역민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센터에서 기대할 역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육성에 이제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들을 충분히 키워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도내 곳곳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뢰와 협력이 쌓이고 그러면 강원도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김주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27일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동해안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산지로는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렸던 터라 더욱이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도 저녁에 눈비가 오겠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 1도, 원주 3도, 강릉 5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영상권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9도, 속초 11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서쪽에서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며 예년 날씨를 되찾겠고 일요일에는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영동 지역 이번 주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눈비는 주말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일요일에 다시 내리겠고 이후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